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1일 저녁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원장은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칸네영화제에서 이번 한국영화 100주년 큰 선물을 이 한국영화계에 준 것이 아닐까. 손석희 JTBC 대표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인 손 대표를 직접 태워 경찰서로 와 조사한 뒤 다시 데려다줘 이른바 황제 조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풍급 강풍과 집중호우로 안전 펜스가 무너지고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제주와 남부지방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조합원이 민노총의 반대로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을 두고 정치권이 오늘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한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식당 내부에 있었던 시간은 4시간가량이고 그러나 누가 함께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총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고 양 원장 측에서는 귀국 인사를 겸한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 앞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세워지고 식당 안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나와 얘기를 나눕니다. 양 원장이 서 원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은 4시간가량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원장의 택시비를 식당 측에서 대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양 원장은 식비로 15만 원을 현금으로 식당 측에 미리 건넸고 식당 측이 그중 5만 원을 택시비로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양 원장은 1과 후에 3까지 주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대도 아니었고 민감한 얘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행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행들하고 만나는 식사 자리였고요.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당의 총선 전략을 총괄하는 양 원장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정보기관 수장을 만난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원장은 국내 정치와 단절하겠다며 국정원의 중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어제 양정철 원장이 왜 만나신 거예요? 밀지 말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청와대는 말할 것이 없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참석자 누군가가 입을 열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일단 그림만으로도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한 상황인 듯합니다. 야당은 일제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 정권의 국정원장과 경찰청장 등 여러 명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남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총선 전략을 담당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만났다는 소식에 야당은 국정원의 총선 개입을 의심합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총선과 관련된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천 실세와 정보 실세의 만남이라며 서훈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의심된다며 정보위를 열어 경위를 따질 계획입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밥 먹은 것을 가지고 정치 개입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여당 관계자는 경위를 떠나서 민감한 시점에 만남 자체로 부적절했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자 양정철 원장과도 가까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을 부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강화에 나섰습니다. 부원장 5명 가운데 3명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이른바 친문 중심으로 치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면서 경계하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론 양정철 원장의 여권 내 위상을 보여주는 인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임명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영진, 이재정, 이철희 의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영 전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 등 5명입니다.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늘렸고 현역 의원을 포함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전략과 인재 영입 등을 도맡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이제 총선을 앞둔 좀 비상한 상황이니까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일종의 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친문을 공천하기 위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해찬 대표는 선거는 당 지도부가 치르는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민주원장은 민주원장입니다. 당이 선거를 치르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 체제의 민주연구원은 총선 밑그림을 그리며 싱크탱크 이상의 당 장악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지난주 지방장외투쟁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한국당이 앞장서서 돕겠다며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국당이 경제 문제를 풀려면 먼저 국회로 돌아오라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시장 경제를 살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결산회견에서 경제란 단어를 33번 언급했습니다. 이제 대안을 만들어 정책투쟁을 벌이겠다며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대전환만 결단하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돕겠다고.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1대1로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 문제를 풀려면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1대1 또는 3당이나 5당 등 회담 형식에 대해선 국회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순리에 맞는 방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회견이라고 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의 뜻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입맛에 맞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을 병풍 삼아 대권 노름에 올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지역 현장에서 취합한 170여 개 건의사항을 상임위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얼마 전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공무원 사회를 비판하는 말을 주고받아 공개된 적이 있죠.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관료들의 기강을 다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공무원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세종청사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서울에 얼마나 출장을 자주 오는지, 또 왜 오는지, 와서는 뭘 하는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직원 논란이 불거진 전후로 정부가 공직기강 고삐를 더 단단히 죄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가 이달 세종청사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출장 경위에 대한 불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출장 횟수와 방문 목적 등을 조사해 일부 공무원들의 유흥주점 출입 등 일탈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틈만 나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잠깐만 틈보면 엉뚱한 짓도 하고 정부 관리가 말을 덜 듣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다 그렇게. 보름여 만에 또다시 관료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관료사회의 관성과 안일함 그리고 폐쇄적 은밀성은 좀 곤란한 모습으로 종종 비춰집니다.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기강을 문랑케 하는 데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 내정자의 일문일답을 다시 읽는다며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 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경제 등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할 집권 3년 차에 개혁만 앞세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어젯밤 국회의원 전원 300명 앞으로 이메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데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엉뚱한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할 말 했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국회가 논의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울산지검장. 당신들도 아시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어서 적나라하게 그거를 다 국민들한테 오픈한 거니까. 송 지검장은 A4 용지 1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이 비판받아온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일부 특수수사와 공안수사 때문인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꼴이라며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사건은 검찰총장 등 대검으로부터 사전 지휘를 받고 법무부를 거쳐 민정수석실에 보고된다면서 정치 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작심 발언에 속 시원하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검은 법무부의 특정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검의 지휘 아래 이뤄진 일부 수사가 부적절했기에 대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위험한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국회의원 전원에 직접 이메일을 보낸 데 대해 여권에선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했던 손석희 JTBC 대표의 차량 접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주말 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방식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이 자신의 차로 직접 경기도 과천 경찰서까지 손 대표를 태워왔고 또 조사가 끝나자 역시 자신의 차로 손 대표를 바래다 주었다는 겁니다. 손 대표는 여러 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특혜성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2017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있었던 접촉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건 이틀 전인 지난주 토요일 오전입니다. 손 대표는 과천경찰서의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협의를 거쳐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보통의 피의자 소환 방식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과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 2명이 손 대표를 태우고 경기 과천경찰서까지 함께 온 겁니다. 직원들 2명이 출근하는데 가서 모시고 왔어요. 본인 차나 또 뭐 저희 조사대 차나 이런 거는 다 노출된 차잖아요. 직원분이 가서 모시고 오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 차는 담당 경찰 개인 차였는데 일반인들의 눈을 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손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전 7시쯤 시작돼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또 편의를 제공합니다. 사랑역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지하철 타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데려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랑역까지. 경찰은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도 중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경찰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우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혜하고 얘기하면은 화나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요. 하지만 일선경찰에서 이는 극히 드문 조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사에 정통한 한 경찰 관계자는 방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혜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제 수사를 한 것이 일반적이나 경찰이 직접 피의자의 주소지에 가서 데려온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뒤에 문체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게임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당분간은 이런 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침묵을 깼습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판단에 맞춰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를 신설하겠다면서 국내 도입 착수의 뜻을 밝혔는데 불과 하루 만에 문체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문체부는 과학적 검증 없는 WHO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부처 사이에도 극명한 이견이 나오면서 게임 업계의 혼란과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업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연대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공식 SNS 계정에 게임은 건전한 문화이지 질병이 아니다는 릴레이 게시물을 내걸며 질병 코드 반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게임업 전체에 대한 인식 악화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인재도 유출될 거란 우려입니다. 게임이 마약보다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집요하게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 가려는 저희가 무엇인지 저희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업계와 학회는 오는 29일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질병 코드 강력 저지에 나섭니다. WHO 권고는 2022년부터 발효될 전망이지만 국내 도입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막연하게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 그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범죄, 특히 폐륜 범죄와 관련해서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배경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부검을 마친 작은 관이 나오자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유 한 통이 올려진 아이의 묘. 1살배기 아들이 칭얼거린다며 살해한 아버지는 하루 12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자신이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세요? 2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2살 정모 씨. PC방 가야 되는데 자면 안 되니까. 게임에 빠진 자녀들이 저지른 폐륜 범죄도 속출합니다. 1년간 PC방을 900번 드나들며 게임에 빠진 14살 소녀는 게임비를 안 주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고 잔혹한 게임에 빠진 10대는 누나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왜 찔렀는지를 자기도 모른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도 벌어집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아파트. 게임에 진 고등학생이 홧김에 지른 불입니다. 인터넷에 게임 중독 범죄를 치면 580여만 건의 게시물이 쏟아집니다. 게임 중독이 범죄 유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는 꾸준히 제기돼 왔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을 해서 일정한 공격 행위를 강력범죄로 진화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게임 중독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 미국과 일본이 학부모들이 참여한 게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태국, 베트남은 일정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한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게임 중독 청소년들에게 정기 고문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시설까지 등장해 논란을 샀습니다. 게임에 한번 중독된 뇌는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금단 현상을 보이며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좀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대인관계, 직장생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중독이다라고. 게임 중독은 지금까지 병명이 없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았지만 독립된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아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게임이 곧 질병이라는 단정은 금물. 세계보건기구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But it's really a very small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involved in gaming behavior. That gaming disorder is not equivalent to gaming behavior. It's very different things. 국내 게임 생태계가 건전한 여가 문화와 산업은 키워나가되 부작용은 제거해야 하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태풍급 강풍과 집중호우가 남해안과 제주를 강타하면서 선박이 전복돼 2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나무가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던 전봇대도 바람에 위태롭습니다. 길이 20m짜리 안전펜스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위로 넘어졌습니다. 안전펜스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달리던 고속버스를 덮쳤습니다. ACT 83층 유리창 일부도 깨졌습니다. 파편은 100m나 떨어진 주차장까지 날아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오늘 순간 최대 초속 23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수십 건의 피해가 났습니다. 양상 서고 다니기가 좀 힘들었어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에 또 비가 맞아갖고 또 좀 잘 안 보이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진도군, 경남 남해에는 100mm가량 비가 왔고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가 140편 넘게 결항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 두도 북동방 2.2km 인근 해상에서는 22톤짜리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높은 파도와 강풍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 한국노총조합원 1명이 10층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 측이 해당 현장에 조합원을 고용하는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대치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 크레인 기둥 사이로 아파트 10층 높이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조합원 1명은 오늘 새벽 2시쯤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50대 조합원 김모 씨로 한노총 측은 지난달 시공사 측과 40여 명 조합원의 고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민주노총 측 반대로 한 달 넘게 투입되지 못해 고공농성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민주노총의 그 집회로 인해서 사용자들을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공사장 밖에서 집회를 열었던 한노총 조합원 일부는 김 씨를 만나겠다며 경찰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민노총 측이 한노총 조합원의 출근길을 막아서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노총은 대들이 한 70% 달라. 그래도 한노총은 무조건 일 좀 달라. 근데 민노총은 안 된다. 한 달 넘게 민노총과 한노총의 집회와 마찰이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심리불안 등을 호소합니다. 한노총 측은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대립하면서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장을 점거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측 직원 한 명은 안면에 유리파편을 맞아서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노조원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사측 직원이 온몸으로 막습니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가 벌어지다 유리문이 산산조각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현대중공업 노조원 500여 명이 본관에서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다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직원 7명과 노조 수명이 다쳤습니다. 경비요원 1명은 깨진 유리파편을 눈에 맞았습니다. 한 분이 좀 눈 쪽을 좀 많이 다치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노조원 1000여 명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주주총회에는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면 울산 현대중공업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한다며 반발합니다.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노조 요구도 듣지 않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노조가 오는 31일 주주총회까지 점거를 풀지 않으면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난해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의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교수는 자신의 아들이 수강하고 있는 동료 교수 수업의 시험 문제까지 받아냈고 덕분에 아들은 A+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 이모 교수의 아들은 아버지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 편입학했습니다. 이 교수는 같은 해 아들이 수강 예정이던 동료 교수 강의의 시험 문제와 관련 자료를 해당 교수로부터 건네받아 아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실제 교수의 아들은 해당 강의에서 A+를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이 교수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2년 동안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또 같은 학교 다른 교수 2명이 자신들과 친한 교직원 김모 씨의 자격 미달 자녀를 조교로 부정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직원은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바로 퇴직을 했습니다. 조교 채용과 관련했던 친구는 작년 8월 말에 그만뒀네요. 검찰은 자녀 채용 청탁을 받은 두 교수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대사는 봉준호 감독의 해학을 배우 송강호 씨가 녹여내며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명대사로 등극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 괴물에서는 흥행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고 설국열차에서는 할리우드 진출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함께한 작품 기생충에서 칸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직후 자신의 상을 송강호에게 바치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나의 배우 송강호 씨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귀국 행사에서도 나란히 나와 찰떡궁합을 과시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의 귀국 현장 모습을 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집니다. 두 사람은 팬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처음 있는 수상이고요.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겹경사이지 않을까. 봉준호가 하나의 장르라는 평이 가장 기뻤다며 만족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가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배우 송강호 씨도 기생충이 한국 영화 진화의 결정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께서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결과물이 드디어 이렇게 정점을 찍은 것 같은. 두 사람은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고 국내 팬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 키우는 강아지 보고 싶고, 충무김밥 먹고 싶고. 저도 집에 가고 싶은 게 제일 크죠. 오는 30일 개봉하는 영화 기생충은 예매율 40%를 넘기며 독주를 예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부터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가수 승리 씨가 소속됐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해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한 시사 프로그램 측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YG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YG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은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예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양 대표가 소속 가수 한 명과 함께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해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양 대표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인의 초대를 받아 동석한 사실이 있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3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어제보다 12.5% 떨어진 28,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양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오늘 관련 내용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수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숙박비 3천만 원을 YG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경찰은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사후 정산을 통해 승리 개인이 부담했다며 YG의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인 가수 효린에게 중학교 시절 3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효린 측은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더니 돌연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효린에게 중학교 3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A씨는 효린이 상습적으로 옷과 현금 등을 빼앗았고 노래방 마이크로 자신의 친구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효린 측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는 직접 볼 자신이 없다며 전화로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갑자기 A씨가 올린 게시물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A씨 역시 학폭 가해자라는 또 다른 폭로가 올라온 뒤였습니다. 효린 측도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효린은 소속사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속사 차원에서도 글을 올린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정보를 갖다가 자꾸 검증을 하고 확실한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각종 정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유명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방일 사흘째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폐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두 정상이 긴 시간 동안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We have the best relationship that we've ever had with Japan.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이란 문제 외에 쟁점인 무역 협상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김정은 위원장이 핵폐기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knows that with nuclear that's never going to happen. Only bad can happen. He understands that. He is a very smart man.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며 북한과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もこうした私の決意に対し全面的に支持するあらゆる支援を惜しまないとの力強い支持をいただき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만났던 납북자 피해 가족들과 다시 만난 뒤 나루히토 새 일왕과 궁중 만찬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이즈모급 호위함에 승선해 미일 군사 동맹을 과시한 후 출국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향해서 안보 파괴 보좌관이라며 하루빨리 사라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탄도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유엔 결의를 인정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위험을 준 행동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한 존 볼턴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국을 자극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남의 집안일을 놓고 한사코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볼턴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고 구조를 가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급기야는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 파괴 보좌관이라며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인간 오작품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과는 달리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작은 무기라며 김정은과의 신뢰를 강조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균열을 노린 비방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는 판정 결과가 나와서 황당했던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험 과실 비율을 새로 손봤다고 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지금은 그러니까 뒤에서 추돌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 내지 않는 이상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좀 따져보면요. 100대 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정차 시에 뒤에서 추돌을 당했거나 중앙선 침범 차량이나 명백한 신호위반 차량에게 추돌을 당했을 경우 9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경우도 실제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100대 0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내 차를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내 잘못이 일부는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301개 정도의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정리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나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기준대로라면 이 80대 20, 즉 사고의 20%가 피해차에게 돌아왔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을 금융당국이 손보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존에는요, 이 차대차 과실 비율이 기준 총 57개 중에 일반 과실 비율이 이 9개, 15.8%에 불과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손을 보면서 총 79개 기준 중에 일반 과실이 42개, 53.1%까지 올라갔습니다. 15%에서 53%면 뭐 상당히 큰 변화군요.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책임을 따지는 기준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이 차로 위반 추돌의 경우에도 이 100대 0 일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특히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시 비율도 뒤바뀌었는데요. 자, 기존에 이 30대 70이었던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오토바이 과실이 적었었는데
앞으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비율이 70대 30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에 대부분 블랙박스를 설치해놓고 있어서 사고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놓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금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설명을 해놨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블랙박스라든지 이 CCTV라든지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블랙박스 의무화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그 기준은 그것은 이런 그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나중에 사고를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일률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 바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이번 달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예, 어쨌든 뭐 억울한 피해자가 줄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유럽 정치의 중심 세력이었던 중도 정당이 크게 세력을 잃고 극우 정당과 녹색당의 의석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이 여파로 난민 정책과 EU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독일 녹색당 관계자들이 환호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득표율 20.7%로 지난 선거보다 2배가량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Diese Wahl war eine Klimaschutzwahl. Diese Wahl war eine Wahl für Demokratie. 나흘간 진행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과반을 차지했던 중도 세력이 크게 줄고 극우 정당과 녹색당이 약진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회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의석수가 70석 이상 줄어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대신 극우 정당이 18석이 늘어 4분의 1을 차지하고 녹색당도 18석이 늘 전망입니다. 브렉시트, 노란조끼 시위, 난민, 환경 문제 등 사회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성정치권 심판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5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Well, a big win for the Brexit Party. That's very clear. Terrible night for the Conservative Party. 유럽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난민 수용 정책 재검토 등 기존 중도 정당의 의견에 맞선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90대 한국전 참전 용사의 장례식에 고인과는 어떤 인연도 없는 시민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가족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상주 역할도 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유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6.25 참전용사의 관 앞에서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퇴역 군인부터 관 위에 꽃을 올려놓은 조문객들. 국기의식을 거행하는 군인들까지 모두 고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연고 없는 이들을 장례식장으로 불러 모은 것은 묘지 측의 짤막한 안내문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유가족이 참석할 수 없으니 주민들이 대신 와달란 요청에 불과 하루 만에 수백 명이 나타난 겁니다. When we saw that this gentleman served and was going to be buried alone, we couldn't let that happen. He's one of our brothers and we had to be here. 젊은 시절 한국을 위해 싸운 미국 용사를 위해 상주 역할을 자처한 주민들 덕분에 고인은 군악대의 연주와 오토바이가 이끄는 차량 행렬 속에 영광스럽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I didn't think it was going to turn out like this, but they show so much support and love for him, and I'm grateful for that. And someone who has served has a lot of brothers and sisters, and they have come here to recognize him. 영상을 통해 장례식에 참석한 유가족은 주민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장대한 종교 서사극 배너, 그리고 경쾌하고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로마의 휴일입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한두 번씩은 보셨을 만한 고전 영화죠. 거기에다 드라마 폭풍의 언덕, 사회극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서부극 빅컨트리의 뮤지컬, 코미디,
범죄 심리극까지 각기 장르가 다른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한 명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화들도 한번 보시죠. 가족극 결혼 피로연과 음식 남녀, 영국 고전극 센스 앤 센스빌리티, 무협극 와호장룡, 공상 액션극 동성애 서부극 3D 영화, 대만 감독 리안도 시대와 주제를 넘나들며 거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봉준호가 있습니다. 풍자극 플란다스에게 범죄 시대극 살인의 추억, 괴수 영화 괴물, 어두운 가족극 마더, 공상 액션 설국 열차까지. 끝없이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던 그가 기괴한 코미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란 꿈의 공장, 세상의 만화경이라고 합니다. 봉 감독은 그런 영화의 정의를 그만의 방식으로 실현해냈고 봉준호 장르라는 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모더니스트 소설가 박태원입니다. 암울한 일제시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의 몰락, 가족의 해체, 개인의 건조한 일상을 관찰하며 황금 만능주의를 꼬집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로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시대만 다를 뿐 지금 봉준호가 우리네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시선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봉준호의 넓은 영화 세계에는 늘 보통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툭툭 내뱉으면서도 힘있게 관객을 빨아들이는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에 세계인도 절절하게 공감한다는 사실이 칸에서 입증됐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거장이라는 칭호가 버겁지 않습니다. 봉준호의 칸 정복은 올해 한국 영화 100년이 쏘아올린 축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는 영화도 잘 만드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5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거장 봉준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5월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려 때이른 더위를 식혔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수준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올여름철 날씨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은 평년 수준인 하나에서 3개가 예상되고요. 올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이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친 작년처럼 강하고 지속적인 폭염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따뜻하거나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공기질 양호하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하늘에 기온은 점차 더 높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